시청자와의 깊이 있는 소통, 리얼 비평, 탐나는 TV. 오늘도 시청자를 대표해서 MBC 프로그램을 입체적으로 분석해 주실 패널들과 함께합니다. 첫 코너는 한 주간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MBC 관련 이슈들을 뽑아서 확인해보는 시청자 픽 시간입니다. 관련 키워드 먼저 살펴볼까요? 은퇴하우스, 플라스틱, 란코스, 경찰 수사인데요. 먼저 경찰 수사라는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 어떤 프로그램과 연관된 키워드인가요? 10월 22일 방영된 MBC 다큐 프라임 관련 키워드입니다. 최불암이 지켜본 경찰 50년 일부가 방송된 이날은 추억의 작품 수사반장의 주인공 최불암 씨가 직접 출연해 드라마를 회고하는 동시에 첨단화된 현재의 경찰 수사 기법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수사반장 얘기를 다시 해보자 해서 오래된 경찰서 세트장을 가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보고 싶다. 그립다. 50년 일이 마치 어제같이 생생하게 느낌이 오네요. 18년 8개월, 참 오래됐습니다. 인기가 있었죠. 부모도 사회도 고아원에서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아이들 이야기. 아내는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너무 가난해 죄를 진 남편. 결국 형사들은 출산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아기 얼굴은 봐야 하지 않겠냐, 그런 거죠. 이것이 권총과 수갑과 무슨 몽둥이로 다스리는 프로그램이 아니로구나. 이건 인생살이를 해석하고 분석하고 내다보는 그런 작품이로구나를 처음 깨달았습니다. 50년이 흐르면서 경찰 조직도 아주 튼튼해졌습니다. 70년대 수사반장 때를 보면요, 이제 경찰의 이 수사 기법이라는 게 대부분 탐문 수사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 과학 수사입니다. 그냥 보기에 깨끗한 종이를 시약에다 넣었고 그리고 꺼내서 말렸습니다. 우리 기술로 개발한 광원, 특수한 빛을 비추니까 자, 이거 보십시오. 여러 개 지문이 나타납니다. 예전에는 예를 들면 한 검체에 한 가지 기법만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2차, 3차까지 사용할 수 있는 기법들이 개발이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두 번째, 세 번째 방법에서는 예전에 채취하지 못했던 지문이 현출될 수 있는 거고. 2019년 헝가리 유람선 사고 기억하시죠? 우리 경찰이 즉각 파견돼서 지문 감식을 도왔는데 속도도 빠르고 정확하게 해서 크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MBC의 첫 수사극, 수사반장의 50주년, 그리고 경찰의 날 76주년을 맞이해서 준비된 특집이었습니다. 시청자들 반응 어땠습니까? 네, 댓글 살펴보면요. 옛 추억을 떠올리게 해서 보게 되네요. 배우들의 젊은 시절을 보는 재미는 덤인 것 같아요. 수사반장 시대 집요하고 인간미 넘치는 경찰이 있었다면 50년이 지난 지금은 과학과 전문성으로 무장한 경찰이 있습니다. 드라마 수사반장은 서민들의 애환과 더불어 당시의 경찰 수사에서도 작은 길라잡이 역할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수사 다큐라 좋네요. 과거 수사반장을 시청했던 추억을 떠올리게 해 흥미로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위원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국내 수사물의 원조인 수사반장을 통해서 경찰의 날 특집으로 경찰의 이미지를 제고한다, 이런 기획은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수사반장은 지금의 장르물 속의 경찰처럼 주인공이 액션 히어로처럼 그려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실제 경찰의 어떤 직업을 성찰을 하는 모습으로 연결되는 게 자연스러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과적으로 모든 범죄가 있는 곳에는 경찰이 있다라는 이 다큐멘터리가 전하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잘 전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사반장과 현재 그 경찰의 이야기를 연결시킨 게 자연스럽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정서적으로는 자연스러웠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큐멘터리 구성에 있어서는 조금 저는 좀 아쉬움이 남긴 하거든요. 수사반장 특집 같은 느낌으로 그 드라마에 대한 얘기를 회고를 풀어나가다가 갑자기 이제 최중락 총경의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 근데 그게 제대로 브릿지에서 해서 자연스럽게 넘어가기보다는 갑자기 그런 서울의 전경을 비추면서 뭔가 경쾌한 음악이 나오다가 저는 그냥 딱 갑자기 바뀌어요. 그래서 현재 경찰들의 이야기를 프레젠터로서 최불암 씨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저는 이제 각각은 다 좋았는데 그게 좀 각각의 다른 다큐를 보는 느낌이 있어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저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이질적인 아이템들을 유기적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아주 정교한 방법들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저는 수사반장을 보면서 자랐던 세대이기 때문에 그 향수 자체만으로 좀 빨아들이는 면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최불암 씨가 같이 연기했던 분들이 대부분 먼저 다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까워하는 그런 장면들 이런 건 굉장히 짠한 면이 있었던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날 주제는 어떤 경찰이 어떻게 인간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드라마에 자문을 했던 최중락 총경의 이야기를 통했는데 엄격하고 유능한 경찰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나중에 이제 수감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받을 만큼 범죄 교화에도 힘을 썼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경찰의 사명감의 다른 면모를 볼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어진 현대의 첨단 수사 기법을 통해서 민생 범죄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고 우리의 삶, 보통 사람들의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경찰이 신경을 쓰고 있는지 이 점을 잘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범죄자에게는 경고를, 잠재적 피해자들에게는 이런 점을 조심해야 된다는 주의를 주었다는 점에서 어떤 다큐멘터리 의의가 있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키워드 볼게요. 은퇴 하우스인데요. 박현주 위원이 준비하셨죠? 네, 10월 24일 방송된 구해줘 홈즈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 방송에선 부모님의 은퇴하우스를 찾는 자매가 등장했는데요. 자연과 더불어 사는 것이 꿈인 의뢰인의 아버지를 위해 강원도 전 지역에 걸쳐 발품 배틀을 펼쳤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부모님이 사실 집을 의뢰하러 온 첫째 딸 김태연, 둘째 딸 김태령입니다. 오랜 꿈이 퇴직하신 후에 어머니랑 같이 공기 좋은 강원도에서 사는 게 꿈이셔가지고. 강원도 지역은 어디 쪽입니까? 예, 아버지는 바다 쪽을 좀 원하시고요. 그럼 어머니는요? 어머니께서는 사실 강원도 중에서도 서울과 가까운 내륙 지역을 원하세요. 집에서 이제 산이나 강이나 바다같이 이제 자연 친화적인 뷰를 볼 수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강원도 원주시 부름면입니다. 오늘 저희가 볼 그 집은 바로 여기입니다. 끝집이에요, 끝집. 딱 좋죠. 하나, 둘, 셋, 오픈! 해주세요. 앞집이 없어. 야, 너무 좋다, 근데 뷰가. 저기는 가면은 그냥 약간 뭔가 남은 여생 살고 싶은 느낌이다. 자, 그러면 현관부터 보시죠. 알록달록하죠? 은은하면서 좀 다양한데요? 다양하죠? 네. 이 컬러를 기억해 주세요. 이게 반복되나? 아까 그 현관. 그래서 아까 신발장도 그렇고 이렇게 컬러감을 주신 거였군요. 뭐가 떠오르세요? 무지개? 무지개 같죠? 네. 무지개, 무지개 떡. 그러네, 딱이네. 계단으로 가시죠. 자, 여기입니다. 소름이 돋아요.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양면으로 통창에. 자, 나만강 가요? 나만강 보는 거야? 남한강 무지개떡 하우스. 속초시 조양동입니다. 조양도 바로 어디예요? 여기입니다. 우와, 뭐야? 대박. 이거라고? 이번에 만든 거 아니야? 야, 이거 뭐야? 나 진짜 구경하고 싶었어. 미쳤다. 이야, 아, 좋긴 좋다. 달리기 하나도 없어. 안방 깔끔하게. 발코니가 있어요. 발코니가 반려대파라서 조금씩 키워도 되겠다. 맞아요. 아버님이 바랬던 바다, 그 집이구나. 그쵸. 결정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벽팀의 속초 바랐던 바다냐? 벽팀의 원주 남한강 무지개떡 하우스냐? 의뢰인의 사정은 제발. 저희의 선택은
이날은 강릉부터 춘천, 속초까지 매물 간의 거리가 역대 최장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의원들은 구해줘 홈즈 이번 편 어떻게 보셨습니까? 구해줘 홈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의뢰인들이 가진 욕구를 대리 실현해 주는 데 있다라고 봐요. 초반부터 의뢰인의 그 원하는 목록 중에서 바다뷰가 언급이 되면서 실제로 이제 매물들을 보면 뭐 대관령 뷰, 남한강 뷰, 뭐 사진 맛집이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비주얼과 이제 볼거리를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그 덕팀이 4연승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거주인의 입장에서 그 현실을 살펴봤기 때문이에요. 집 구조가 굉장히 넓은 그런 집이 인테리어를 보여주기에는 굉장히 좋지만 그거를 이제 세븐 씨가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 계단이 3층을 매일 오르락 내리락 하기가 이게 좀 부담감이 없잖아요. 네. 너무 공감을 했고 결과적으로 어떤 관리가 편한 아파트를 최종 선택으로 했을 때 이게 구해줘 홈즈에서 우리가 볼거리에 취해 있다가도 결과적으로 최종 선택을 할 때는 우리가 실제로 살아본다는 어떤 그 욕망을 현실과 타협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이제 이 프로그램의 어떤 핵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그런 회차였습니다. 특히 이제 이날은 덕팀에서는 세븐 씨하고 양세찬 씨가 다양한 컨셉트를 통해서 집을 소개하게 됐어요. 속초 해변에 있는 집을 갔을 때는 세븐 씨가 나왔으니까 세븐뷰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우긴다든가. 오션뷰가 7개라는데 그렇죠. 이건 지금 세븐이 아니에요. 6로 끝났어요. 아직은 6죠. 지금 현관으로 나온다고요? 뭐 창고나 뭐 알파룸을 아니. 우리 여기 복도 네. 쫙 보시면 뷰, 억지뷰. 억지뷰, 예. 요건 좀, 예. 1, 2, 3, 4, 5, 6, 7. 다른 집에 갔을 때는 이게 쇼 음악 중심 콘서트다라고 얘기하면서 베란다에 나가서 이거 야외 무대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장면들이 좀 또 색다른 재미를 자아낸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집을 소개하는 구해줘 홈즈의 방식은 매번 비슷할 수밖에 없지만 코디에 따라서 매번 새로운 방식을 개발해내는 제작진의 노력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약간 감탄했던 회차였고요. 의뢰인이 초반에 의뢰했던 조건과는 다른 집을 선택했어요. 분명히 텃밭이 있는 집을 원한다고 했는데 아파트를 선택을 하셨는데 우리가 전원에 살고 싶지만 동시에 어떤 도시적인 생활 방식을 포기하지 못한 어떤 현대인의 이 상반된 욕망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구해줘 홈즈라는 이 프로그램이 그냥 집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인 것 같지만 사실은 집을 통해서 현대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어떤 주거를 꿈꾸고 이런 다양한 욕망과 소망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날 때 확실히 이 구해줘 홈즈의 의의가 잘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날 회차는 여러 가지가 굉장히 잘 융합된 재미있는 방송이었다라는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제 그 신청자의 욕구 얘기를 하셨는데 욕구가 통일이 안 돼 있었어요. 똑같은 은퇴하수라 해도 저는 가족 구성원 간에 그 요구가 같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것을 왜 선택했는가에 있어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었는데 이래서 우린 골랐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내부적인 그 이야기들까지 만약에 프로그램 내에서 조금 더 직접적으로 녹여낼 수 있었더라면은 시청자들에게 더 많은 정보와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플라스틱인데요. 이건 어떤 프로그램과 연관된 키워드인가요? 10월 23일 방송된 뉴스데스크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은 환경과 기후위기를 현장에서 점검해보는 연속기획 그린 로드맨 첫 편이 전파를 탔는데요. 코로나19 이후 폭증하고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에 대해 집중 조명했습니다. 이건 딱 봐도 다 배달 음식 용기 같아요. 코로나 작년 이후로 양이 대략 한 30% 정도 좀 늘어났고요. 부피로 치면은 한 두세 배 정도? 인천 연수구, 중구 두 개 구에서 들어오는 양이 있고요. 고작 한 5일치 정도밖에 안 됩니다. 5일치? 들어오는 양의 한 30%는 소각장으로 다시 좀 나가고 있습니다. 최단으로 더 선별해서 선별률을 좀 낮추려고 좀 열심히 하고 있는데 힘드네요, 많이. 내가 10개 내놓잖아요? 예. 그럼 몇 개가 재활용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80%는 해요, 하나요. 근데 플라스틱도 소각을 한대요. 그러면 할 맛이 안 나죠. 플라스틱은 각자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특성이 맞는 물건들끼리만 모여야지 그 역할을 합니다. 100만 개가 제대로 된 거고 10개가 다른 재질이면 불량입니다. 얘는 재활용이 안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플라스틱 그냥 음료 용기인데? 누가 플라스틱? 이 플라스틱이 피, 아도 한 4가지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활용이 안 되는 품목들이 많이 안 들어오면 재활용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현장에서는 막대한 양의 자원들이 재활용 대신
소각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분류를 단순화하고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더 급한 일이 아닐까요? 수많은 플라스틱 쓰레기가 재활용이 될 수 없어서 그대로 소각된다는 안타까운 실태를 조명한 기획이었는데요. 시청자들 반응 어땠습니까? 예, 댓글 살펴보면요. 그린 로드맨 잘 봤습니다. 심각한 쓰레기 문제와 기후위기 대처 방안 등 심층적인 문제들을 좀 더 다뤄주시길 바라며 연속기획 눈여겨보겠습니다. 참 큰일이네요. 저도 일회용품 많이 쓰고 버렸는데 앞으로는 되도록 안 버리고 다시 쓰겠습니다. 재활용이 불가능한 재질로 만들어 놓고 재활용 분리 배출하라니 저런 문제부터 개선해야 할 듯. 이처럼 일회용 쓰레기 문제를 인식하게 됐다는 댓글이 있는가 하면 플라스틱 소재 관련 규제들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위원들은 그린 로드맨의 첫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분리배출 아무리 잘해도 결과적으로 가가지고 재활용되는 그 효율은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는 정말 충격적이더라고요. 그 정도인지는 진짜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안 될 수 있겠지 정도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는 정말 놀라웠고, 현실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우리가 재활용을 하는 신용만 하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이게 거의 한 50% 이상이면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거의 7, 80%가 안 된다라고 그러면 의지 같은 게 좀 꺾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들어서, 잘했을 때 이런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라는 것들도 좀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소비자들이 그걸 인지해야 또 변화가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속적으로 환경 이슈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들을 긍정적인 요소들까지 섞어서 전해주시면 실천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본방 외전 코너 그 로드맨 편에 연규현 기자가 나왔었잖아요. 그때 기후위기 이슈는 꼭 다뤄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린 로드맨 나오는 걸 보고 드디어 준비를 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환경 기후 위기 문제는 되게 굉장히 넓은 범위의 문제인데 저는 첫화 같은 경우는 대중적인 이슈로 접근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플라스틱 쓰레기 이슈를 다뤘다는 것은 저는 일화로서 좋은 접근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얼마나 많은 그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재활용이 아니라 소각되는지를 현장에서 보여준다는 것, 단순히 활자된 정보로는 느낄 수 없는 그 현장감, 문제의식을 굉장히 잘 제고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시청자 댓글에서도 있었지만은 이제 좀 더 앞으로 다른 다양한 이슈를 다뤄주면 좋겠다고 했는데, 연속 기획으로서 첫 하나, 두 번째 회차 같은 경우는 좀 더 대중적인 이슈로 가더라도 전체적으로 커다란 그림을 그려주는 기획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쓰레기가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것은 지금 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일이지만, 막상 가서 거대한 쓰레기산을 보면 정말 심정적으로 엄청난 충격이 오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이런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졌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다라는 어떤 긴급한 그런 성격까지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어서 그 점에서는 굉장히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물론 이 보도가 앞으로 시리즈로 이어질 것이긴 하지만 어떤 입장에 있어서의 한 회에서의 분명함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재활용 시스템에 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보도 중간에 재활용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비난이 약간 군데군데 섞였다고 느꼈거든요. 가령 뭐 음식물이 그대로 둔 포장 용기가 있었습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물론 공동의 문제에 협조하지 않은 개인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플라스틱 쓰레기 이런 재활용 문제가 과연 개인의 책임일까라는 우리가 본질적인 질문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는 거죠. 분명히 로드맨이 지향하는 방향은 시스템 변화에 있었지만 중간중간에 약간의 어떤 개인에 대한 책임을 돌리면서 보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혼동되는 메시지가 있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캠페인성 보도에서는 이제 시스템의 문제를 비판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개인의 어떤 실천 문제를 다시 한번 환기를 시켜주는 어떤 계몽의 효과도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 고추장이 그대로 남아있는 용기를 볼 때 저도 모르게 저러면 안 되는데 나도 저런 적 있었지라고 좀 반성을 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그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비난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개인이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까지 저는 이제 연속기획에서 담아주기를 좀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 환경 기후 이슈가 중요해진 만큼 굉장히 많은 매체에서 다루고 있는데 로드맨이 다루면 이렇구나라는 거를 굉장히 잘 보여준 보도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분리수거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활용 업체에 갔으면 아마 이런 생동감이 좀 덜 느껴졌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분리수거장에서 어떻게 분리를 했는지, 어떻게 제대로 분리를 하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재활용 업체에 가니까 재활용이 어려운 현실을 더 구체적으로 잘 보여줬던 것 같고요. 이유를 하나하나 짚어줬잖아요. 아드입니다. 복합 재질입니다. 테이크아웃 되는 컵은 사실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붓을 지어서 선별하는데 까만색은 PPT에서 구별 못합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재활용률을 높이는 시스템 마련이 가장 시급하다. 이런 메시지의 설득력이 높아졌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요, 난코스입니다. 김선영 위원이 준비하셨죠? 10월 23일 방송된 전지적 참견 시점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달은 개그맨 이승윤 씨가 출연하는 나는 자연인이다 팀과 전참시 팀의 컬래버레이션 방송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무인도를 배경으로 흔들리는 배, 아찔한 절벽 등 극강의 난코스에서 대비되는 두 팀의 모습을 통해서 웃음을 전했습니다. 자, 혹시 배멀미 하시는 분 계세요? 자, 그 인원은 제외하고 갈게요. 이분도. 새로운 우리 MBC 쪽 막내 PD. 네. 네, 전참시 조연출 박철현입니다. 괜찮은 거예요? 이름이 뭐라고요? 아, 우리도 이거 오늘 찐참이에요. 안녕하세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석이랑 말투도 똑같네. 아주 볼만하겠구만, 이거. 아, 또 가서 봐야지. 멀미 한 번 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지옥이야 이제. 어떡해. 우리 작가님. 절벽가야, 절벽가. 그러니까 이거 바람 불면 울산 위험하잖아요. 다들 조심하시고요. 낙상은 저희가 어떻게 봐드릴 수가 없어요. 뱀에 물리거나 하는 건 괜찮은데. 잉카 유적지 같다. 네, 저 중간에 관건이네. 파고 들어가는 수가 저거 어떻게 올라가? 할 수 있겠어? 가야지. 가자. 길 다 이제 나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길이 생겨요. 지금 길이 없잖아. 이제 길이 생겨 있다고. 진짜 많으시네. 선배님. 길 다 됐으면 내려와. 왜요? 시작을 여기에서 한다고 해. 네. 이제부터 촬영 시작하는 거죠, 저희는. 우리 앞으로 치고 가자. 왜? 찔렸다. 못 피는다. 살짝. 마음 아파. 가시가 너무 커요. 가시 아우. 긁혔어, 선배. 물 배그. 목이 많이 마르셨네. 많이 마시면 안 돼. 뱉는 게 반이네. 지금 나눠드린 물이 오늘 하루 쓰시는 물이에요. 비가 와요. 혼났어. 아, 부족하신 분들 바닷물 퍼드셔도 돼요. 떡실신이다, 떡실신. 아유. 눈물 나. 어떡해. 네, 2월에 이어 다시 한번 이승윤 씨를 따라서 자연인 촬영지에 간 전참시 제작팀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방송이었습니다. 시청자들 반응 어땠나요? 네, 댓글 살펴보면요. 스태프들이 무슨 죄길래 이런 무인도 특집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시청하는 입장에서는 오랜만에 너무나도 웃겼습니다. 전참시 자연인 팀 다 같이 나오는 거 너무 재밌어요. 막내 PD 2명이서 얼마나 웃기던지. 피곤한데도 끝까지 본방 사수했네요. 허성태 씨가 자연인 찐팬이라니. 자연인 콜라보 정말 재미있네요. 다들 고생하셨어요. 두 팀의 콜라보레이션 방송이 유쾌하고 재밌었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위원들은 이날 방송 어떻게 보셨어요? 이승윤 씨가 등장할 때 1위 회차가 왜 재밌냐를 생각해보면 일종의 캐릭터를 이용한 스토리텔링이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승윤 씨도 자연인으로 오랫동안 쌓아온 캐릭터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뭐 독사 PD, 진격의 카메라 감독, 종이 인형 막내 PD들 이런 식의 어떤 등장 인물들에 대한 어떤 캐릭터를 부여하고 그 캐릭터에 맞는 방식으로 편집을 해나가면서 전체적으로 시트콤 같은 상황들이 많이 이어졌어요. 스튜디오 토크도 재밌었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허성태 씨가 자연인 찐팬임이 드러났어요. 어느 산이었는지 기억나요? 어디 쪽에? 아, 그 너무 예전에 가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외국인 여자친구분 계셨고 방에 들어갔는데 여기 뭐 하트 붙여 있어서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자기 여자친구가 옛날에 붙이고 왔다고. 여기 이렇게 하트가 많이 붙어 있어요. 다양한 에피소드를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커멘트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이 맥락이 만들어지면서 굉장히 감칠맛이 있는 토크가 이루어졌다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전참시 본래의 매력은 이제 카메라 안과 밖의 경계를 넘나드는 데 있다라고 보거든요. 출연하는 스타의 일과 일상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이 카메라 안의 스타를 조명하느라 바깥에서 엄청나게 고생을 했지만 잘 조명되지 않았던 매니저를 비롯한 스태프들의 이야기를 조명한다는 것, 이것이 이제 전참시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지 못했던 스태프들의 존재가 이렇게 계속해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가 굉장히 좋았고 막내 PD 캐릭터를 부각시키는 거는 이 전참시만의 어떤 예능 내공이 굉장히 잘 드러났어요. 전참시 신입 PD의 배낭속을 보여주는 장면에서부터 굉장히 큰 웃음을 이끌어냈죠. 휴식 시간이 있을 줄 알고 왜 일을 할까라는 책을 딱 비추어주면서 막내 PD의 무인도에 대한 낭망이 깨지는 그 순간을 이렇게
포착을 하면서 거기에 웃음 포인트를 집어넣는 이런 순간들이 굉장히 적재적소에 잘 살아 있어서 이날은 굉장히 좀 재미도 있었고 또 의미도 있었던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약간 자존심 싸움 같은 느낌으로 구성을 했어요. 실제로 그랬던 건 아니겠지만은 배멀미 하는 분은 제외하고 갈게요라든가 뭐 자칫하다 떨어지면 뭐 누가 살려는 주겠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자연인 팀은 정말 굉장히 또 유유하게 올라가는 반면 전찬수 팀은 되게 힘들어하는 그 모습이 되게 예능적으로 재밌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자연인 팀을 비롯해서 결국에는 이 스텝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노력을 하는가를 정말 잘 보여줬었던 것 같아요. 누구든 쉬운 사람 없이 저 산에서 저런 장비를 메고 다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지적 참견 시점이 같은 방송인들에 대한 또 셀프 리스펙트하는 그런 방송이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전지적 참견 시점이라는 제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우리가 보는 거는 이 카메라 안의 모습이지만 그 바깥에 있는 것을 전지적 시점으로 보여주는 것이 사실 이 프로그램의 진정한 가치구나라는 생각을 새삼했습니다. 카메라 밖의 리얼한 현장을 보여주는 전참 씨의 매력이 잘 발휘된 회차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스타와 스태프의 협업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흥미로운 콘텐츠 기대하겠습니다.